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어느 순간 세계의 통제를 벗어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 감각은 뉴스나 정치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길한 우연에서 비롯되었다. 케이시의 덜 알려진 여러 환상이 최근 사건들과 지나치게 명확하게 일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때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겨졌던 것이 경고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에는 대다수 분석가들이 간과하던 한 장소가 있었다. 케이시는 특정한 영토가 인류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케이시의 심층 리딩은 단순한 영적 이야기 이상이었다. 그는 마치 실시간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처럼 장면들을 묘사했고 그것은 수십 년 후에야 의미를 갖게 될 사건들이었다. 트랜스 상태에서 그는 사회적 격변, 대규모 구조물의 갑작스러운 붕괴, 지구의 질서를 바꿔놓을 인류 이동을 언급했다. 이러한 이미지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하나의 상징이 있었다. 세계가 가장 취약해질 때 깨어날 한 작은 나라였다. 그 민족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의 변화는 잊혀졌던 기록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케이시는 수세기 동안 압박을 견딜 것이지만 결코 중심적인 힘을 잃지 않을 영토를 언급했다. 그는 전쟁, 결핍, 분열, 외부 위협 속에서도 본질적인 정체성을 지켜내는 문화를 묘사했다. 지구가 가장 격동적인 국면에 들어설 때 그 내면의 힘이 다른 나라들이 필사적으로 찾게 될 안정의 중심이 될 것이라 보았다. 이 리딩을 다시 살펴본 연구자들은 케이시가 무작위 지역을 언급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좁은 산맥, 취약한 해안선, 그리고 급격한 재기를 반복해온 민족을 언급했다. 모든 단서는 한 곳으로 이어졌다. 바로 한국이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세부 사항의 정확성은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왜 케이시는 그곳에서 그토록 구체적인 무언가를 보았는가? 그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는 전 세계가 무너질 때 변화를 떠받칠 도덕적 에너지, 집단적 규율, 영적 회복력이 축적되어 있었다. 가장 불안한 기록 중 하나는 케이시가 영적으로 동방의 어느 산악 지역으로 인도되었다고 밝힌 부분이다. 그는 지친 얼굴들을 보았지만 환상 속에서도 감탄할 만큼 고요한 힘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는 적은 것으로 살아가지만 비범한 지속 능력을 지닌 가족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 에너지는 단순히 전통 때문만은 아니며 전 지구가 사회적, 정치적, 감정적으로 동시에 흔들리는 시점에 대규모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리딩에서 중심적인 또 다른 요소는 케이시가 인간 저장소라고 부른 개념이었다. 그는 한 장소를 묘사했는데 그곳은 결핍의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것은 무기나 군사 구조물이 아니라 기술적 지식, 회복력 있는 생산 방식, 효율적인 보존 방법, 그리고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전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적 의식이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분석가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장소가 위기 직전까지 과소평가될 것이라고도 말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은 주요 강대국들이 동시에 쇠퇴하기 시작할 때서야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라 했다. 케이시는 거대한 경제들이 기반을 잃고 안정되던 지역들이 긴장에 휩싸이며 거대한 블록들이 예상치 못한 균열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그 한복판에서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이 생존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며 이는 기술적 준비뿐 아니라 정치적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힘 때문이었다. 케이시는 또한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언급하며 세계가 산산이 조각나는 듯한 순간에도 조용히 일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그 민족이 사회 전체가 동기를 잃고 의미와 방향을 상실하게 될 순간에 필요한 감정적 열쇠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위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었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전 세계의 기준점으로 떠오를 것이라 했다. 거의 아무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기에 감정적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존재로서 말이다. 이러한 리딩은 수십 년 동안 신비주의적 호기심으로 간주되어 보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과의 일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관점으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비교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지점들이 드러났다. 위기 속에서의 집단적 규율, 빠른 복구 능력, 높은 기술 준비도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감정적 저항력을 지닌 문화. 케이시에게 있어 이 모든 요소는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였다. 에드가 케이시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리딩들은 점점 고조되는 긴장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기를 묘사했다. 그는 이 주기를 뱀의 이미지와 연관지었다. 그에 따르면 이 상징은 빠른 변화, 강제적인 조정, 국가 내부의 급격한 움직임을 의미했다. 케이시에게 있어 뱀은 언제나 낡은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등장했다. 케이시는 이 전환점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발생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세계가 동시에 여러 영역에서 요동치기 시작하는 시기로 묘사했다. 지도는 흔들리고 흐름은 끊기며 지역 블록들이 빠른 속도로 안정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강대국들은 예상치 못한 내부 문제에 직면하면서 지도력의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케이시에게 있어 뱀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상징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깊은 변화. 일부 국가는 저항하려 하겠지만 결국 수십 년 동안 누적된 피로에 무너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이 주기의 시작은 거창한 발표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케이시는 강조했다. 모든 것은 작고 분산된 충격들로 시작되어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다. 한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핵심 시장에서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취약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는 지도자들이 내부 압박을 받는 동시에 외부 갈등이 동시에 고조되는 장면을 묘사했다. 이러한 과부하는 전 세계적 불안정을 야기하며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뱀은 바로 이 불가피한 연속의 첫 단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환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미지는 수평선을 향해 전진하는 금속성 빛의 하늘이었다. 케이시는 주요 강대국들이 단순한 군사적 경쟁이 아니라 생존과 영향력을 둘러싼 총력전을 향해 충돌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이미 마모된 징후를 보이던 체계들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러한 대립은 긴장된 정치적 분위기, 경제적 압박, 그리고 지배 지역 간의 대화 단절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케이시는 이것을 선택이 아닌 수십 년에 걸쳐 지도자들이 택해온 경로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의 리딩에서는 서구가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동방이 빠르고 단호하게 존재감을 확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전통적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잃고 그 빈틈을 다른 국가들이 차지하려고 시도할 것이라 말했다. 그로 인해 강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며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국경선 동맹 무역 경로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케이시는 이 시기에 군사적 긴장이 사회적 위기와 얽히며 지구 전체가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 모든 움직임이 위협으로 해석되며 이는 긴장 고조의 위험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일부 리딩에서 케이시는 북방의 한 서방 지역이 정치적 분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묘사했다. 그는 내부 분열이 점차 세력을 얻으며 그 국가가 기존의 전통적 입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약화로 인해 다른 지역들이 더욱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진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세계적 영향력을 재편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기라고 판단할 것이라 했다. 이러한 전진은 전략적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지며 장기화된 갈등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케이시는 전 세계적인 인정을 요구하게 될 동방의 한 세력이 부상할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그는 빠른 움직임, 단호한 결정, 그리고 대규모 군사 확장을 묘사했다. 그의 리딩은 해양 영토, 산업지대, 국제무역의 접근 지점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화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물리적 전투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술, 에너지, 영토를 둘러싼 경쟁이 함께 벌어지며 세계 전체가 예측 불가능한 반응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판이 될 것이라고 케이시는 말했다. 이러한 비전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은 필수 해양 지역에서의 전면 봉쇄 위험이 언급될 때였다. 그는 거대한 선박들이 혼잡한 항로에 갇히고 각국이 자국의 보급로를 보호하려 할 것이라 했다. 이 움직임은 기본 자원에 대한 접근을 극도로 제한시키며 전 세계 인구 사이의 공포와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케이시의 환상 속에서 이 해상 봉쇄는 글로벌 위기의 가장 결정적인 단계 중 하나를 의미했다. 그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물류, 경제, 외교의 동시 붕괴였다. 케이시는 서구의 특정 지역 하늘이 짙은 연기로 뒤덮인다고도 묘사했다. 이는 장기화된 긴장과 내부 구조의 붕괴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그는 인구가 심각한 불안의 나날을 견뎌야 하며 위기가 수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질서를 이끌던 강대국들조차 극심한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전환은 고통스럽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혼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케이시에게 있어 이것이 바로 뱀의 주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징후였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한국이 세계의 광범위한 위기 속에서도 이례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파괴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한국은 큰 피해를 피하게 될 것이라 보았고,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내부 원천이라 불리는 요소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 원천은 가치관, 생활 방식,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실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감정적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에너지는 세계가 가장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 때 강하게 활성화될 것이었다. 케이시는 한국이 살아있는 물이라 불리는 독특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강이나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시기를 겪은 후에도 사회 구조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했다. 그는 이 나라가 감정적 붕괴에 빠질 여러 국가들과는 달리 일종의 해독제를 지닌 듯한 민족이라고 설명했다. 종교나 신비주의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케이시는 이 힘이 수세기에 걸친 고난, 규율 극복의 역사가 집단적 정신을 형성한 결과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이 에너지는 세계적 혼란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방어막이 될 것이었다. 처음에 학자들은 이 부분을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여겼으나 케이시가 묘사한 내용이 실제 지표들과 일치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높은 사회적 결속력, 신속한 조직 능력, 그리고 고도의 기술 적응력, 이것이 그가 원천이라 부른 것이며 극단적인 시기에도 한국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내부적 도구들의 집합이었다. 그는 전 세계가 식량, 해상로, 공급망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될 때 한국은 붕괴하지 않고 스스로를 재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당시에는 비현실적으로 들렸던 이 말이 오늘날에는 구체적 강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케이시는 또 강대국들이 내부 위기를 겪는 순간 한국이 그 준비성과 회복력으로 인해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미래의 필수적인 기술들이 이 땅에서 나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가 언급한 해결책 중에는 물과 관련된 기술, 식량 생산, 현대 기후에 적응된 정화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말은 기술적으로 정밀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국이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는 분야들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케이시는 대위기가 시작된 이후 몇 년간의 시기를 묘사하면서 세계가 전반적인 기근과 기본 생필품의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거대한 선박들이 지역 갈등과 전략적 봉쇄로 인해 오랫동안 정체되며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라 했다. 이 병목 현상은 물류 붕괴로 이어져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어 식량, 물, 의약품을 둘러싼 분쟁으로 번지며 지구 곳곳에서 사회적 긴장을 유발할 것이다. 케이시에게 있어 이 시점이 초기 주기에서 가장 혹독한 단계였다. 이러한 결핍은 단순히 갈등 때문만은 아니었다. 케이시는 극심한 기후 불안정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 지역들이 생산력을 잃고 광범위한 지역이 장기간 재배 불가능한 땅으로 변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인 조합이 된다. 전 세계 인구가 예전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대안을 필사적으로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케이시는 세계가 작지만 기술적으로 준비된 국가들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효율성과 낮은 낭비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이 그의 환상 속에 등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적대적인 환경을 단기간에 생산 가능한 땅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시는 장기간의 기후 불안정 속에서도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 시스템들은 너무나도 귀중해져서 다른 나라들이 내부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히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이 지식의 이전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로 만들게 되며, 그 원천은 군사력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과학의 지배력에 있었다. 이러한 예언들이 주는 감정적 충격은 컸다. 왜냐하면
K씨는 단순히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작고 강한 나라들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깊은 의식의 변화를 묘사했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힘이란 영토나 무기, 경제 규모가 아니라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지쳐버린 지구에서 재생의 원천으로 인식될 것이며 그 인정은 자부심이 아닌 절박한 필요에서 비롯될 것이라 했다. K씨는 또한 한국 내부에서 책임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을 예언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방식이 전 세계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단순한 야망이 아닌 필연적인 자각을 통해 국제 문제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 재건의 단계로 나아갈 때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의미했다. 내부적인 보호력, 강한 사회적 결속력, 그리고 첨단 기술력이 결합된 이 나라는 K씨가 묘사한 2025년에서 2029년까지의 위기 주기에 가장 잘 대비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흔들림 없이 버티며 세계를 위한 감정적 물리적 피난처가 될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의 환상은 정점을 맞이한다. 바로 그 땅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이끌 운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예언이다. 에드가 케이시의 가장 깊은 예언들은 한국 내부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한다. 그는 이 나라가 단지 기술이나 생산력 때문이 아닌 사회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인간적 원칙을 지녔기 때문에 지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이라 말했다. 위기에 흔들린 세계는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 시작하며 한국에서 공동체 회복, 감정적 안정, 집단적 명료성을 되찾을 수 있는 도구들을 발견하게 된다. K씨는 이것이 바로 왜 한국이라는 땅이 전 지구적 붕괴 속에서도 보존되어 왔는지를 세계가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극심한 자원 부족 속에서도 대규모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예언했다. 이러한 효율성 덕분에 수많은 국가들이 더 심각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긴급 협력을 요청하게 된다. 이 의존은 새로운 세계 권력 지도를 형성하며 한국은 국제적 결정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는 강제나 군사력이 아닌 전 지구가 절박하게 필요로 할 시점에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 영향력이었다. 이 시점에서 K씨는 세계의 관심이 단순히 기술이나 제품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각국은 한국을 바라보며 다른 지역들에서는 사라진 어떤 본질적인 무언가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전 세계 사회가 심리적으로 붕괴되는 동안 한국은 내적 결속을 유지하며 혼란의 질서와 안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될 것이라 했다. 이 민족의 감정적 힘은 곧 세계적 기준이 되고 K씨에 따르면 그것은 공포와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인류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인간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K씨의 비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한국의 중심부에서 등장할 한 인물에 대한 묘사였다. 그는 이 인물이 정치인도 군사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고 명확히 말했다. 오히려 그는 소박한 배경을 가진 평범한 사람으로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인생을 바친 존재였다. 이 인물은 처음에는 조용히 세상의 이목에서 벗어난 곳에서 소규모 집단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생각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내적 위기에 시달리던 전문가, 정부, 공동체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다. K씨에 따르면 이 인물의 영향력은 권위가 아닌 명료함과 균형에서 비롯된다. 그는 이 인물이 오랜 불안정 속에서 인간의 정신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일상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집중력, 목적의식, 자제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내용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종교나 이념이 아닌 냉정하고 구체적인 현실 대응 지침으로 제시된다. 이 원칙들은 급속히 확산되며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여러 국가에 도달하게 된다. K씨는 이 인물이 혼란에서 세계 재편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 리딩에서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이 인물이 등장하게 될 시대적 배경이다. K씨는 세계가 근현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감정적 위기를 겪고 있을 것이라 했다. 혼란에 빠진 사회, 긴장이 일상이 된 가족들, 방향을 잃은 청년들, 삶의 의미를 잃은 성인들, 이러한 집단적 상태가 충동적 행동, 정신붕괴 국가 내 균열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로 그 순간에 한국에서 등장한 이 인물이 정반대의 존재로서 출현한다. 그는 복잡한 말을 쓰지 않지만 그의 언어는 즉각적인 신뢰를 이끌어낼 힘을 지닌다. K씨는 또한 이 인물이 인정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권력이나 지위를 거부하며 사회 복원의 실질적 작업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하지만 위기의 규모가 너무 커짐에 따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그에게 더 큰 역할을 요청하게 된다. 그의 사상은 대륙을 넘어 확산되며 인간의 공존, 회복, 감정적 재건을 주제로 한 중요한 논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예언이 수십 년간의 불안정으로 지친 세계 사회를 이끌 준비가 된 일종의 글로벌 멘토를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 인물의 등장은 한국 내부에도 강력한 변화를 촉발하게 된다. K씨에 따르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지닌 책임이 단순한 국경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한국이 주목받게 되는 이유는 주도권을 원해서가 아니라 세계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은 집단적 목적의식을 불러일으키며 한국은 감정적 사회적 재건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더 깊숙이 참여하게 된다. 이는 국제관계에서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시점이 된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 내 인구의 정신적 회복과 재조직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성과를 지켜보며 한국을 더 이상 부수적인 존재가 아닌 필수적인 참조점으로 보게 된다. K씨는 외국 대표단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어떻게 이 사회가 감정적 혼란 속에서도 내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배우려 할 것이라 전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인간의 균형을 연구하는 중심지로 탈바꿈시킨다. 이는 다른 지역들이 독자적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해답을 구하는 절박한 탐색의 결과였다. 이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K씨는 한국이 세계적 희망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술과 마음을 재조직하는 방법론이 결합되어 기존의 국제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도력이 형성된다. 그것은 실용적 지성과 감정적 안정에 기반한 지도력이다. 그는 이 시점에서 세계가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 시스템의 재편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인간이 일어선 채 있을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K씨의 환상은 또 한 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며 한반도 북부에서 일어날 사건을 묘사한다. 그는 이 지역에서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격렬한 붕괴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외부의 공격이나 계획된 군사작전이 아닌 내부의 오랜 누적된 피로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폭발하는 형태였다. 수십 년간 쌓여온 문제들이 극도의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아무런 예고 없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속되는 결핍의 무게를 체감하며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한반도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K씨는 북부 체제가 일련의 자연재해 이후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폭우에 의한 대홍수, 대규모 산사태, 생산 가능한 지역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묘사했다. 이러한 사태는 빠르게 악화되며 도시들을 기근과 대규모 이주에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 이 붕괴는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충격들이 겹쳐져 더 이상 어떤 형태의 강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K씨는 이것이 수십 년간 두려움 속에 예견되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보았다. 영토가 혼란에 빠지면서 K씨는 북쪽 전체 인구가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직된 이주가 아니라 절박한 탈출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삶의 기반을 잃은 가족들, 쇠약해진 사람들,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생존을 위해 남쪽 국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K씨는 이 장면이 한반도 내에서 깊은 변화를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라 했으며 세계는 이 상황을 우려 속에 지켜보게 된다. 그러나 남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태도로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앞서 K씨가 여러 비전에서 언급했던 성숙의 결과였다. 이 예언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은 K씨가 남한 정부의 반응을 설명할 때 나타난다. 그는 남측이 적대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세계를 놀라게 할 내부의 인도주의적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이 태도가야말로 실질적인 점진적 통일의 시작점을 형성한다. 그것은 정치적 구호나 급진적 통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지혜롭게 지역을 재건하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감정적으로 이미 이전의 위기 주기를 통해 단련된 한국 사회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방식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케이시는 북부 지역의 재건이 세계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한은 기술자, 노동자,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을 대거 파견하여 무너진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물을 정화하고 식량을 생산하며 황폐해진 지역을 재정비하게 된다. 한편 세계 각국은 자체적인 내부 위기에 시달리며 개입할 여력이 없게 되고 이 부재는 오히려 남한의 역할과 책임을 더 분명하게 부각시킨다. 많은 나라들은 이 행보를 역사적 성숙의 징표로 받아들이게 된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남한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안정과 회복을 대표하는 리더십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는 힘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재건하는 능력에서 비롯된 리더십이었다. 이 전환의 정점에서 케이시는 한반도가 점진적으로 통일되며 아시아 내에서 전례 없는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한국이 군사력이 아닌 생산 효율, 사회적 균형, 국가적 회복력으로 이끄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 말했다. 글로벌 붕괴 속에서도 북부를 재건한 능력은 국제적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나라와 기업들이 자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력은 아시아 전역에 예상치 못한 성장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 이어지는 리딩에서 케이시는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장면을 묘사한다. 바로 한반도가 전통적 국경을 넘어 확장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한국이 철도 회랑, 무역 루트, 공급망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되며 이는 기존의 다른 강대국이 통제하던 지역까지 뻗어나가게 된다고 했다. 이는 침략이 아닌 더 이상 해당 지역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강대국들이 남긴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우는 형태였다. 이런 확장은 아시아의 역학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며 역사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케이시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또한 급격히 확대된다고 했다. 세계는 연이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감정적 붕괴 없이 이를 이겨낸 한국의 내면적 원동력에 주목하게 된다. 전 세계의 대학, 연구기관, 단체들이 한국의 회복 모델을 분석하며 이를 연구 주제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이 흐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며 한반도를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감정적, 사회적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본보기로 자리매김시킨다. 예언에서 가장 강렬한 부분 중 하나는 케이시가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여권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말한 대목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한국 시민들이 존경과 환영 속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 했으며 그 이유는 한국이 신뢰 가능하고 생산적인 확고한 리더십을 대표하는 국가로 인식되기 때문이었다. 이는 끊임없는 붕괴의 시기에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안정성의 상징으로 기능하게 된다. 케이시는 이것이 아시아의 전면적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케이시는 한국의 부상이 아시아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다고 보았다. 이 나라는 기술, 생산, 사회 재조직에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아시아 대륙의 재건을 이끄는 중심축이 된다. 그는 한국이 유라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참조점이 되어 새로운 연결망을 통해 한반도의 글로벌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 도래하는 다음 단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변화를 수반한다. 이 시점은 케이시의 비전에서 한반도의 정치적 영토적 정점이었다. 세계적 위기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계 균형이 완전히 재편되는 시기에 한때 과소평가되던 한국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마지막 단계는 경제도 생산도 영토도 아닌 인류 전체가 맞이하게 될 가장 결정적 순간이며 그것은 현대사에서 가장 심오한 감정적 영적 도전이 될 것이다. 에드가 케이시의 한국에 대한 마지막 예언들은 한층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다. 그는 정치적, 기술적, 영토적 부상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도 인류는 어떤 강대국도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전쟁도 경제 위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의 공허함,
수백만 명을 순식간에 삼키는 감정적 붕괴였다. K씨는 전 세계 인구가 감정적 단절, 삶의 의미 상실, 그리고 충동적 행동의 증가를 겪게 될 것이라 했고, 이것이야말로 현대 문명이 마주하는 가장 위협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위기는 통제되지 않은 기술 발전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며 사회 구조가 재편되는 동안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인간의 감정적 기반은 무너진다. 물질적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이들이 점차 내적 동기와 생의 목적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집단적 무기력, 인간관계의 왜곡, 내면의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K씨는 어떤 기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인간적인 것, 깊이 있고 일관된 무엇인가만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씨의 예언은 다시 한번 한국을 중심으로 회귀한다. 그는 한국이 세계가 균형을 잃는 시기에 결정적인 가치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 했다. 공동체 의식, 연장자에 대한 존중, 사회적 규율, 그리고 감정 회복 능력, 이러한 요소들이 한반도를 치유의 중심지로 만든다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영적 약속이나 이상주의적 연설이 아니라 수십 년간 극한의 압박을 견디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실질적 경험에서 비롯된 역할이었다. 세계는 결국 이 힘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게 될 것이다. K씨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며 지구가 인간적 원칙을 기반으로 한 자해건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정적으로 자신을 재정비하는 법을 배운 사회들이 역사의 다음 단계를 이끌게 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회복력 규율 공동체 의식을 지닌 나라로서 한국이 자리하게 된다고 했다. 한국은 인간적 균형의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고 내적 구조를 재정립하려는 수많은 국가들의 본보기가 된다. 이것이 바로 K씨가 묘사한 예언 주기의 마지막 지점이다. 이 예언들은 단지 지정학적 변화에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감정적, 사회적, 도덕적 차원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수십 년간의 시련을 통해 단련된 한국은 생존과 조직의 상징이 되며 위기로 지친 전 세계는 그 한반도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게 된다. K씨는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유산이라고 말한다. 작고 강인한 한 나라가 마침내 전 인류의 치유를 이끄는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절대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수년 동안 아시아 대륙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미래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수 있는 문서를 발견한 한 남자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모경은 한국의 미래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칠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너무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기에 주목을 끌지 않았다. 그 점이 바로 이 사건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 수수께끼의 첫 조각은 2016년에 나타났다. 그는 진링의 천문 기록 보관소 내 제한 구역에 특별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오래된 문서 보관소가 아니었다.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민감한 문서들이 공개 없이 보관되는 장소였다. 흠잡을 데 없는 이력을 지닌 학자들만이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모경은 평범하고 조용한 교수로서 그곳에 들어갔고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 주에 그를 본 사람들은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충격은 그가 접근 불가로 분류된 기록들을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안에는 정치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날짜가 명시된 예측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집중하며 모든 내용을 읽었고 그 문서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냉정한 기술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는 세계가 나중에 목격하게 될 사건들과 그 기록 사이의 일치를 발견했다.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의 호흡이 달라졌다. 마치 미래가 눈앞에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는 어떤 학문적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구절은 같은 문서의 여러 사본에 반복되어 있었다. 동방의 등대가 다시 밝혀질 때 순환은 완성될 것이다. 그는 이 문장을 수없이 반복해 읽으며 논리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어떤 패턴과도 맞지 않았다. 상징이라고 보기엔 너무 직접적이었고 무시하기엔 너무 포괄적이었다. 그는 이것이 종교적 예언이 아니라
극도의 엄격함으로 보관된 경고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방의 등대는 세계 무대에서 입장을 바꾸고 오랫동안 예고되어 온 역할을 맡게 될 어떤 나라를 의미했다. 이모경은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계속해서 읽어나가며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이해하려 했다. 문서들은 아시아가 깊은 재편을 겪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특정 국가가 매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부상하며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일부 강대국들은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될 것이라 했다. 동방의 등대라는 문구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 전환점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었다. 며칠 뒤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졌다. 그의 아파트는 그대로였다. 그의 소지품도 제자리에 있었다. 문에는 침입 흔적조차 없었다. 그는 단순히 돌아오지 않았다. 내부 조사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으로 북쪽 천군 능선 산맥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것이 마지막 공식 기록이었다. 그 이후로 어떤 카메라도 그의 얼굴을 담지 못했다. 어떤 동료도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어느 기관도 사건을 맡지 않았다. 마치 그가 스스로 존재를 지운 듯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수년이 지나자 그의 것으로 여겨지는 노트 조각들이 소규모 학술 모임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다. 그 페이지들에는 금지된 문서를 접했을 때의 그의 반응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떤 진실은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보관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이르게 공개될 경우 공포와 조작, 세계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 그래서 어떤 권위가 자신을 침묵시키기 전에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 노트는 그가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예고하는 날짜가 명시된 예측들을 실제로 보았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는 한반도의 발전이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이미 비밀 문서에 기록된 일련의 요인들에 의해 예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동방의 등대는 지역 내 불안정한 시기를 지난 후 다시 켜질 것이며 이는 한국이 역사적 장벽을 넘어설 전환점이 될 것이라 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세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 오르게 된다.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세계 권력의 축이 이동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는 그 변화가 폭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재정렬에 의한 것이라 했다. 순환이 완성될 때라는 문장이 실현되면 세계는 그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유도 완화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묘사는 직설적이었다. 한국은 국제 무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상승의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모경의 노트에서 다음 단편들이 발견되었을 때 연구자들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초기의 몇 페이지는 그의 발견과 비밀 문서 속의 세계적 사건들이 미리 예고되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가 받은 정서적 충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어진 부분은 그가 상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는 발생 시기와 점진적 전개가 예측된 실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세계가 일련의 위기를 겪게 될 시기를 묘사하며 그 시작은 2020년에 등장할 급속히 확산되는 질병이라고 기술했다. 그 해를 정확히 명시한 점은 이 문서가 과거에 작성되었음에도 어떻게 그러한 예측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학자들에게 던졌다. 그는 이 질병이 주된 중심이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서막일 뿐이라고 썼다. 이모경은 이어서 이 세계적 유행병 이후인 2023년에 서방 강대국 간의 정치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 예고했다. 그 충돌은 공개적인 전쟁이 아니라 동맹을 바꾸고 취약성을 드러내는 갈등이 될 것이라 했다. 그는 이 두 사건이 행성의 영향력 축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주기 시작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 사건들을 고립된 비극으로 보지 않았으며 피할 수 없는 재편의 초기 신호로 인식했다. 그의 메모 구성 방식은 그가 세계가 이동 중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늦고 나서야 알아차릴 것이라고 봤다. 가장 많이 회자된 페이지 중 하나에서 그는 수십 년간 아시아를 지배해온 중심 세력이 점차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그 세력을 이름 없이 주홍색 리바이어던이라 칭하며 대륙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이 리바이어던이 내부 문제와 장기적 불안정으로 인해 가속화된 쇠퇴를 겪을 것이라 했다. 이 표현은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 내용이 이미 대륙에서 포착되고 있던 실제 징후들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의 예측은 즉각적인 붕괴가 아니라 지속적인 마모를 예고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국가가 더 큰 역할을 맡게 되는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 했다. 임호경이 한국의 부상을 대단히 직접적으로 쇠퇴와 연결지었다는 점이 인상 깊다. 그는 세계의 에너지는 침체, 구조적 지연, 활력 상실이 있는 곳에는 머물지 않는다고 썼다. 에너지는 움직임, 혁신, 그리고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방향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이러한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인데, 그것은 리바이어던의 정반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즉, 기술 발전, 규율, 조직력, 전략적 강화. 그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세기를 거쳐 반복된 역사적 기록과 패턴에 기반한 국가들의 행동에 대한 분석이었다. 그 다음 단편들에서는 이 전환은 즉시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변화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향력의 이전은 점진적이며 조용하고 꾸준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리바이어던의 힘이 약화되는 동안 한국은 생산 능력, 혁신력, 기술적 리더십을 점차 확대할 것이며, 이 점점 커지는 불균형이 한반도의 전례 없는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했다. 몇몇 연구자들은 그의 역사 분석적 배경을 고려할 때 그가 이 변화를 수학적으로 불가피한 흐름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페이지 중 하나에서 그는 동방의 등대가 켜지는 것은 영적 사건이 아니라 그가 연구한 여러 요소들의 합에서 도출된 논리적 결과라고 단언한다. 한 세력이 약해질 때 다른 세력이 그 자리를 메우며 국제 질서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다음 안정과 발전의 중심이 되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현재의 지정학적 조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호경은 또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이 지역이 긴장과 불확실성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그는 이것을 군사적 충돌로 보지 않았고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소모의 시기라고 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쇠퇴의 징후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기술했다. 그는 변화는 모든 것이 약해진 듯 보일 때 시작된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전환점이라 부르며 불안정함이 더 큰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임호경의 기록을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전환을 묘사하는 그의 차분한 어조다. 과장이 없고 극적인 연출도 없다. 그는 단순히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제시할 뿐이다. 그 담담함은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왜냐하면 그는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텍스트를 분석한 학자들은 그의 시각이 일반적인 분석 수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한다. 그는 역사적 통찰과 반복되는 패턴 해석을 결합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연구 방식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 때문에 그의 글은 한국의 부상을 주시하는 여러 나라에서 연구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예측이 실제 기술 및 글로벌 경제 흐름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페이지가 추가로 발견될수록 임호경이 아시아가 피할 수 없는 정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경고하려 했다는 인상이 강해진다. 그는 대중이 날짜만 집중하지 말고 전반적인 움직임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지점은 리바이어던의 붕괴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무엇이 등장하는가였다. 그리고 그의 관점에 따르면 그 등장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지역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다음 단편들은 임호경이 한국의 가시적인 부상 시작 시점을 정확히 기술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2027년에 시작된다고 단언한다. 그는 그 해를 전면적 재구성의 시기라고 부른다. 복잡한 상징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저 이 해가 한국을 글로벌 무대에서 전례 없는 위치로 올려놓는 새로운 주기의 개막점이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으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조적 변화는 어느 순간까지는 조용하게 진행되다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의 글에 따르면 2027년은 한국이 동아시아 내에서 직접적인 경쟁자 없는 국제적 입지를 확립하는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보존된 구절들 속에서 임호경은 내부와 외부의 변화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고 서술한다.
그는 한국이 점점 더 높은 안정성, 급속한 혁신,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 설명한다. 반면 기존 강대국들은 지속적인 소모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는 이 과정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발전의 결과이며 그 시점에서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하여 쉽게 넘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문장은 확신에 차 있으며 마치 그가 이 흐름을 분명히 목격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후 이모경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시기를 민감한 단계로 묘사한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긴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내부 갈등과 대중의 좌절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국가의 약점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 올 도약을 견뎌내기 위한 필연적 재조정 과정의 일부로 보았다. 그는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쇠퇴와 소모로 해석하겠지만 실상은 결정적 전환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이 시기를 힘겹게 통과하지만 곧이어 새로운 주기의 시작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모경은 이 시기가 회복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국가가 경제적 문제, 정치적 양극화, 권력 갈등 등을 겪을 것이라 하면서도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곧 나타날 변화의 자연스러운 동력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어떤 깊은 진보도 불안정한 시기를 거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다고 확언한다. 이 몇 해는 후퇴가 아닌 오히려 더 큰 무언가가 곧 드러날 신호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의 글은 이 시기를 구즈, 주기와 신신, 주기 사이의 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대중의 인식과 역사적 현실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그는 대다수 사람들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의 불편과 혼란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은 영향력의 이동 초기 징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성장은 대다수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시점에 시작될 것이라 한다. 이 대비가 그의 예측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든다. 그는 긴장된 시기가 빠르고 예기치 못한 확장을 앞두고 나타나는 전조라고 설명한다. 추가 메모에서 그는 한국이 경제나 기술을 넘는 힘의 징후를 보일 것이라고 썼다. 그는 조직력, 사회적 규율, 교육의 진보를 언급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국가가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는 원동력의 핵심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7년은 한국이 단순한 신흥국이 아닌 중심적인 안정의 거점으로 전환되는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이 발전을 내부의 회복력과 경쟁국들의 외부적 약화가 만들어낸 논리적 귀결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모경이 유사한 긴장을 겪는 다른 국가들이라면 쉽게 붕괴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 예외일 것이라 확신한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구조적 기반이 충격을 흡수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더욱 견고하게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한 역량을 지닌 국가는 극히 드물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한국은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주목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 적었다. 이 시기의 단편들은 그가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뒤로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면의 시작에 들어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 전환이 외부 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내부 조건들의 정렬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 강조한다. 이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실제로 깊고도 오래가는 변화일 것이라고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7년부터 한국은 외부 요인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 상승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그는 한 국가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조건은 안정성, 창의성, 적응력의 조합이라고 하며 한국은 그 모든 요소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후 이어지는 단편들은 이모경의 기록에서 전환점이 더욱 뚜렷해지는 부분이다. 그는 세계 자본의 흐름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을 묘사한다. 리바이어던의 지속적인 약화 이후 서방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투자가 대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 투자자들, 전략적 거점들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바로 점차 불안정해지는 지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기반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명확하고 단정적으로 서술한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모경은 이러한 이동이 군사적 압력이나 정치적 강제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변화는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각국과 기업들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장소를 찾아 이동할 것이며 그 선택이 자연스럽게 한국이 된다는 것이다. 대륙은 내부적 어려움으로 인해 패권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그 사이 한국은 안정성, 기술적 진보, 조직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다. 그는 한국을 글로벌 생산의 중심지로 묘사하며 세계 주요 공급망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 적었다. 이후의 단락들에서 그는 살아있는 흑요석이라고 부른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이 표현을 일반 물질을 첨단 기술로 바꾸는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는 투자자들이 이 나라를 단순한 산업 중심지가 아니라 효율성, 정밀성, 그리고 혁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장소로 빠르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조합이 전 세계적인 자본 흐름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흐름은 몇 년 안에 세계가 전략적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생산에 의존하게 될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임호경은 이러한 경제적 이동이 국제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록한다. 그는 세계가 한국을 전 세계 기술 발전을 중단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쓴다. 이어서 그는 이 세계적 의존성을 정의할 두 개의 핵심 산업 분야를 정확하게 묘사한다. 반도체와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는 이 두 분야가 한국을 선도적인 위치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구는 현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반도체가 필수적인 시대로 진입하게 되며 이 반도체는 모두 한반도에서 생산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설명하는 단락은 그 명료함으로 인상 깊다. 그는 한국산 반도체가 통신, 운송, 보안, 디지털 경제에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바이오 기술의 진보는 전 세계의 치료, 약물, 만성질환 해결책에 대한 수요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세계가 이 자원을 한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쓰며 그 어떤 나라도 동일한 효율성과 정밀도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조합이 끊임없는 자본 유입을 불러오며 그가 수년 전 예견했던 한국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한다. 임호경은 계속해서 세계적 의존성이 한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묘사한다. 그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아무것도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위신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은 한반도에서 개발된 기술과 혁신 없이는 자국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세계적인 인정이 선전이 아닌 절대적인 필요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 시점이 한국을 국제적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협정, 동맹, 전략적 협력이 한국으로 모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추가 단락들에서 그는 이러한 기술 및 바이오 분야의 부상이 고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서술한다. 그는 세계가 점점 더 한국에 의존하게 될수록 다른 강대국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주요 경제 블록들이 내부적인 지연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이 대비를 세계 권력축 이동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묘사한다. 이 지점에서 임호경은 한국의 발전이 일반적인 기대치를 훨씬 초월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분명해진다. 또한 인상적인 부분은 그가 한국이 이 위치에 도달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대목이다. 그는 그 힘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치적 야망 때문이 아니라고 쓴다. 그는 이 점이 한국을 서방 강대국들의 시각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든다고 말한다. 각국은 한국의 지식, 고급 인력, 독점 기술을 수입하기 시작할 것이며 국제기업들은 연구소를 한반도로 이전하고 각국 정부는 필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비전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가 한국에 의존하는 것이 전기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만큼 당연한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한국의 생산이 중단되면 전체 경제가 마비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왜 부의 이동이 그렇게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를 설명해주는 요소라고 한다. 그는 이 단락을 마무리하며 세계가 이러한 의존성을 인식할 즈음에는
이미 한국의 리더십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늦어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 단락에 대한 분석은 왜 수많은 학자들이 임호경이 기밀 문서를 접했을 때 거대한 무언가를 보았다고 믿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가 묘사한 내용은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예측을 극도로 일관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부상을 하나의 가설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예정된 경로를 묘사하듯이 글을 쓴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기록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변화의 규모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다. 이후의 단락들은 임호경의 어조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그는 한국의 부상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묘사했지만 여기서는 그 부상이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순간에 대해 서술하기 시작한다. 그는 2029년부터 2034년 사이에 세계가 기존의 무적이라 여겨졌던 강대국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기록한다. 그는 이 시기가 수년간 감춰졌던 결함들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말한다. 강력해 보이던 나라들이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붉은 리바이어던은 더 이상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주변국들은 그것이 이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임호경은 이 변화가 무력 충돌 없이 국제적 신뢰의 상실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여러 경제 블록들의 보고서, 전망, 전략적 결정들이 내부적 불일치를 드러내며 그로 인해 세계는 더 안정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즉각적인 선택지로 떠오른다고 말한다. 그는 이전까지 리바이어던을 거스르기를 두려워했던 주변 국가들이 점차 의존도를 낮추고 한반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이 재편성은 한국이 새로운 경제 기술적 안정의 중심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는 서술한다. 이어지는 단락들에서 그는 전체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을 언급한다. 한국이 역사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간접적으로, 즉 영향력과 조직 능력을 통해 쥐게 된다고 쓴다. 이 인정은 자칭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주변국들은 동맹 협정, 경제적 보호를 요청하게 되며 이 시기 동안 한국은 안정의 중심축으로 간주된다. 이 변화의 충격은 수십 년간 이 지역을 지배해왔던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는 말한다.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그가 한국 통일 과정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그는 2031년부터 2035년 사이에 남북한 사이의 장벽이 점차 해소되는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충돌, 군사적 압박,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북측이 점점 심화되는 고립과 전통적인 동맹국의 지원 상실을 겪게 된다고 설명한다. 자원, 인프라, 외부 지원의 부족은 북측의 지속 불가능한 환경을 초래하며 이 시점에서 북측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남측과의 접촉을 원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접근은 단지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감정적이며 구조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그는 강조한다. 보존된 단락들에서 임호경은 남한이 안정, 식량, 의료, 그리고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남북한 간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결국 경계선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군인들이 더 이상 분단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며 저항 없이 초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한다.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도 묘사된다. 그는 통일이 강요된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과정이라고 쓴다. 한쪽의 발전과 다른 쪽의 소진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점진적 통합은 한반도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한다.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이 진행되며 이는 갑작스러운 합병이 아니라 시스템 간의 점진적인 연결이 될 것이다. 연구자들은 그가 이 전환이 평화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는 어떤 충돌의 징후도 없다고 단언하며 오히려 남한의 존재가 북측에게는 생존을 위한 안전하고 필수적인 대안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시기를 통해 한반도가 마침내 하나의 응집된 영토로 완성된다고 묘사한다. 이후 그는 이 통일이 가져올 국제적 파급력을 서술한다. 그는 이웃 국가들이 통일된 한반도를 지역 균형을 뒤흔드는
강력한 세력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서방 강대국들 역시 이 통일을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며 그 이유는 그것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 통일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며 강화된 한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그가 통일을 국제적인 위협이 아닌 해결책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그는 세계가 이 전환을 수용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분명한 지역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한반도의 안정성을 활용하기 위해 재편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세계 인구가 한국의 발전을 존경과 호기심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쓴다. 이 부분의 마지막 문장들은 이모경에게 있어 통일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임을 보여준다. 그는 남북한의 결합 이후 이 새로운 국가가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집단적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서술한다. 그는 이 나라가 전 세계의 생산을 유지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국제적 결정에 영향을 주고 지금껏 본 적 없는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이 한국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로 진입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이모경에게 귀속된 마지막 단락들은 전체 기록 중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직설적이고 불안감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그는 분석적인 어조를 버리고 그가 계시의 순간이라고 부른 시점을 묘사하기 시작한다. 이는 한국의 부상이 너무 명확해져 어떤 강대국도 더는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시점이다. 그는 한반도의 점진적 통일 이후 훨씬 더 거대한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적 안정,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다. 그는 이를 정치적 승리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오랜 시간 쌓여온 길 위에서 도달한 필연적 결과로 묘사한다. 마지막에 가까운 한 단락에서 그는 통일된 한반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조직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기록한다. 그는 멀리 떨어진 나라들조차 한국을 단지 기술 중심지가 아닌 현대 행정의 모델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프라, 교육, 보건, 치안 등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국가를 묘사하며 전통적인 선진국들조차 이를 능가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서술한다. 그는 이러한 전망을 이상화하거나 예측하는 방식으로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미 완성된 구조를 본 사람처럼 마치 미래의 한반도에 실제로 다녀온 것처럼 묘사한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그는 이러한 한국의 강화가 아시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다. 여러 국가들이 내부 정책을 재정비하며 한국 모델에 맞추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양자 동맹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한국은 이전까지 전통 강대국들만이 참여하던 국제 결정의 장에 초대받기 시작한다고 그는 기록한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지속적이며 강요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자발적인 인정에 의해 형성된다고 강조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그가 조화의 띠디아허이다이라고 부른 개념을 소개하는 장면이다. 그는 이 표현을 외교 정책과 경제 전략을 한국에 맞춰 조율하기 시작하는 국가들의 연합으로 사용한다. 그는 이 네트워크가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긴장을 완화하고 전례 없는 지역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쓴다. 이 연합은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닌 실질적인 상호 의존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행사하게 된다고 그는 서술한다. 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세부 사항 중 하나는 이모경이 이 시기 이후 한반도 내부에서 일어날 변화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 사회가 문화 교육적 확장을 겪어 그 영향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학, 연구소, 실험실이 세계적 기준점이 될 것이며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한국이 개발한 기술과 조직적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한반도로 모여들 것이라고 기록한다. 그는 이러한 지식에 대한 수요가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쓴다. 또 다른 단락에서 그는 같은 시기 한국이 농업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을 놀라게 할 수준의 혁신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한국이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고도화된 지속 가능성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반도가 청정하고 효율적이며 재현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고 기록한다. 이러한 성취는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한국의 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모경은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발견의 핵심이라 여기는 문장을 남긴다. 동방의 등불은 한 나라가 역사에서 제자리를 찾을 때 다시 켜진다. 그는 이 문장을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듯이 쓰지 않고 마치 오랜 관찰의 결론을 닫는 듯한 어조로 기록한다. 그는 등불의 재점등이 절대적 지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잃어버린 균형이 회복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국은 사회적, 역사적, 기술적 요건을 독특한 방식으로 갖추고 있기에 이 위치에 오를 운명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이 등불의 재점등이 세계 지정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록한다. 한국의 부상 이후 세계는 심층적인 재편성의 시대로 진입하며 일부 국가는 영향력을 잃고 또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동맹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 시기가 빠른 결정과 전략적 변환이 이어지는 시기이며 앞으로 50년의 균형을 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단락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불안한 부분이다. 그는 이러한 모든 기록을 남긴 뒤 스스로 사라지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너무 이른 시점에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 통제 불가능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부재가 사고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고 적는다. 그리고 이 기록은 사람들이 징후를 인식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모경에게 그 순간이란 한국이 역할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형성할 단계에 들어섰음을 세계가 집단적으로 깨닫는 시점이었다. 이모경은 자신의 글을 보고자 하는 자 앞에 순환은 있다는 말로 마무리하며 독자에게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그는 이 문장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단지 단서를 남긴 채 독자 스스로 변화의 징후를 읽어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에 앞서 이 결말에 대한 나의 관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방의 등대가 다시 밝혀졌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예고라고 생각됩니다. 이 불빛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예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시 타오른 것이며 이는 단지 지역적 사건이 아닌 전 지구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는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문명이 흥망성쇠를 반복한 땅이며 등대의 재점등은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모경이 말하고자 한 것이 신화나 맹목적 믿음이 아닌 현실의 조각들로부터 드러나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감지했고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을 독자에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미래의 지도였고 단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